없애버리자고. 예, 없애는데 그 설명 좀 해드릴게요. 또 이거 유튜브 나가본다며. 예. 근데 이제 사실 우리 구독자들도 잘 모르니까. 자, 예를 들자면 이거요. 고호의 그림이 있고 피카소의 그림이 있어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건데, 고호의 그림은 뭐 200개인가 500개인가 밖에 안 되고, 피카소의 진품은 한 5만 개 정도 돼요. 100배 차이가 나죠. 5만 개인데, 피카소 그림 5만 개 중에서 경매를 통해서 거래된 게 2만 개 정도 돼요, 진품이. 2만 개 정도 되고, 4만 개가, 아니다. 3만 개인가? 지금 2만 개 정도 되고, 한 4, 5만 개가 피카소 그림의 프린트, 판화. 그래서 현재 공식적으로 전 세계 미술 경매 시장에서 피카소 그림이 거래된 게 한 6만 개?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피카소 그림은 6만 개가 거래됐다고 해요. 고호의 그림은 한 6개? 미술 시장에서 거래가 된 게 지금까지. 자, 6개 거래된 화가가 있고 6만 개가 거래된 화가가 있어요. 근데 왜 피카소 그림이 더 비싸죠? 10,000배가 더 거래됐는데. 이게 희소성의 그 딜레마라는 거예요. 희소성의 딜레마가 뭐냐면, 희소성이라는 것도 수요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이죠. 시장에서 그 사람의 그림을 10만 개를 원해. 10만 개를 원하는데 작품이 5만 개밖에 없어. 이거 하고, 시장에서 200개를 원하는데 100개밖에 없어 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 가치가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니즈를 어떻게 욕구를 어떻게 일으키느냐의 문제겠죠. 그 그림에 가진 에너지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것은 그 그림이 가진 역사적인 의미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그 그림이 가진 스토리나 콘텐츠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림의 값어치에는 따지자면은 희소성하고 거의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왜 그림이 희소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까를 제가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1970년대 동양화 버블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동양화 버블. 특히 운보 김기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이게 장애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장애인 단체 기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거 인사동에 가지고 나가면 얼마 줄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림으로 기부를 많이 했어요. 김기창 선생이.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70년대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그때 아파트에 동양화를 거는 게 유행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70년대하고 80년대 중반까지 한 15년 동안 전시만 하면 그림이 팔렸었어요. 그래서 전시만 하면 그림이 팔렸는데, 이 동양화라는 것이 이 캔버스 그림하고 특성이 달라서 10분 만에 그림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쓱쓱쓱쓱 나오고, 특히 이제 동양화의 어떤 그 기법적으로 고수가 되신 분은 10분이 아니라 한 10초 만에 하나씩 나와요, 그림이. 그분들이 하는 건 뭐냐? 10초 만에 그림을 하나 그려낸 다음에 표구를 맡기는 거야. 그리고 갤러리에 걸자마자 팔렸어요. 그게 19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림을 돈으로 바꾸고자 하는 흐름이 약간 생겼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샀던 그림을 인사동에 가지고 나갔더니 이 작가가 그냥 같은 그림을 너무 남발을 해놓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동양화에서 이게 10초 만에 그림이 나오니까
이게 많이 남발하면 가격이 떨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형성됐다고 저는 추정이 돼요. 예, 그게 추정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10초 만에 그림이 하나씩 나온다는 얘기는 진품이라기보다는, 물론 진품이긴 한데, 거의 판화급이죠. 거의 인쇄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70년대, 80년대 초반에 동양화를 많이 팔던 분들이 한마디로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죠. 지금 이름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 그림 많이 팔았던 사람들 이름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 그걸 경고했던 사람이 일랑 이종상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작품 남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작품 남발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가의 작품이라는 것은 자기가 사유하는 것의 흔적이어야 돼요. 그게 철학적인 사고든 과학적인 사고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의 흔적이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매일 밤 같은 꿈을 물론 꾸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악몽을. 군대 2번 가는 꿈을 여러 번 꾸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술 작품이 화가의 사유의 흔적이라면 매일매일 나오는 작가의 그 화가의 작품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70년대 동양화단에서 그림이 잘 팔리니까 같은 그림을 자기 스스로 자기 복제를 많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어. 엄청 했죠. 엄청 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이미 그 사람은 예술가가 아닌 거예요. 그 순간. 왜? 자기 생각이 성장하고 자기 생각이 변화하는 것에 흔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술 작품은. 근데 자기가 3년 전에 했던 생각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3일 전에 했던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자기 미술, 자기 복제예요. 우리가 이론계에서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 자기 표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이 쓴 글을 자기가 또 똑같이 써도 그거는 이제 범죄 행위고 거의 뭐 엄청난 교수직을 내놔야 되는 표절인 거고. 그래서 저번에 뭐 망가진 사람 많잖아요. 표절. 심지어 신경숙 작가인가 뭐 유명한 소설가까지도 일본 작가 거 표절했다고 해서 결국 표절을 한 걸로 됐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암묵적 표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과거에 읽었던 남의 책의 문장을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베껴버리는 수가 있어요. 잠재의식 속에 들어왔다가 그 글이 한 문장이 그대로 나가버리는 거야. 그때 자기는 이게 표절이라고 못 느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그 책에 있던 그 문장이랑 너무 똑같은 거야. 저는 그런 케이스라고 봐주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저명한 작가가 의도적으로 표절했을 거라고 믿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책을 쓸 때도 항상 표절을 조심했어요. 표절을 안 하려고. 그래서 이 문장이 너무 좋아서 갖다 쓰고 싶은데 문장을 계속 바꿔야만 하는 것이죠. 저의 문장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글에만 표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미술에도 표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 표절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도 나한테 주문받은 그림을 돈을 다 돌려줘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 네가 자기 표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비슷한 그림을 계속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술가로서 불명예스럽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계속해서 그 변화를 줘서 주려고 해요. 그림마다 달라요. 똑같이 복제할 거면 차라리 판화를 찍지 진품을 그릴 이유가 없죠. 계속 그림이 진화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은 그림을 주문했던 사람이 자기가 주문했던 그림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르지. 나는 그림이 매번 달라야 되는데. 자기 표절하기 싫은데. 그래서 반품도 옵니다. 아니 내가 주문했던 거랑 다른데요? 네, 화가는 매번 그림이 달라져요.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세요. 환불해드립니다.
당신이 냈던 가격에 이자를 붙이거나 2배 가격으로 원금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반품을 받아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 때마다 그림이 달라지니까. 자, 희소성이란 개념은 뭐냐? 자기 복제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70년대 동양 화가들이 똑같은 그림을 10초마다 그려냈던 것. 그것은 희소성을 낮추는 아주 야비한 짓이에요. 그러나 매번 그림을 그릴 때마다 자기에게 변화를 추구하는 화가는 꾸준히 희소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7만 개, 10만 개를 그리더라도. 그걸 잘했던 사람이 피카소인 거예요. 피카소는 5만 개를 그렸어도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양식이 그 변화가 어마어마해요. 고흐의 그림 중에 비슷한 그림 보신 적 있어요? 희소성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개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 화가가 자기 사유의 변화를 추구하고 그림에 있어서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역사적으로 남아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지 자기가 과거로 계속 되돌아가서 리던던시라고 그러지 계속 반복하는 그림을 그려 그게 희소성을 낮추는 짓인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술가는. 동양화는 그런 게 많아. 아니 굉장히 많았죠. 네, 거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어느 화가의 유명 화가의 뭐 소나무, 예, 아니 뭐 또 똑같은 어느 게 화가의 모닥불 뭐 다 딱 판에 박혀졌어. 그럼 그 그림이나 또 딴 집에 가서 그 그림이나 똑같아. 딴 집 가도 네, 똑같은 게 있고 네. 이 집 가도 있고 이 집 가도 있고 그러니까 가격이 갑자기 뭐 한 1,000만 원씩 팔았다가 가격이 10만 원대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작가의 작품이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미술 계산은 사장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이제 얘기를 내가 무단히 쓸데없는 질문해가지고 얘기가. 그래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했잖아요. 세계적으로 덕분에. 이렇게 네. 오늘날 이제 큰 꿈을 갖고 그렇게 하기까지는 저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우리 동행하는 우리 위국장이 네. 정말 쉽게 얘기해서 일반 화가나 일반인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꿈과 이렇게 그 경영 마케팅 앞으로 미래 마케팅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원천이 어디냐 이렇게. 예? 원천. 네. 원천. 저는 1차적으로는 운명의 신이 점지한 게 아니냐. 그렇게 제 그 생각의 흐름 자체가 여기까지 흘러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우연들이 겹쳤었고 제가 의도했다기보다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뭐 집안의 그 역사적인 뭐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또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 사실 뭐 언제부터였다고 해야 될까? 임진왜란 때부터라고 아니 뭐 사실은 한민족이 순환사는 뭐 고조선 때부터라고 봐야 될 텐데 그 역사상 계속해서 쫓겨나고 피난 가고 뿔뿔이 이산가족이 생기고 했던 그 역사가 고조선 때부터라고 저는 봐요. 고조선 이후에 이제 막 그 고구려 뭐 쭉 다 어떤 그런 이렇게 전쟁과 강대국에 의해서 휘둘렸던 역사. 그 역사가 최근까지도 남북 분단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월남전까지 이어지고. 그다음에 제주 뭐 4.3 사건이라든가 여순 항쟁이라든가 다 그게 과연 그 어떤 외세의 영향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저 위쪽은 울컥하시는 건가요? 혹시? 네. 끝낼 때가 됐어요. 이 역사를 끝내야 돼요.
그게 저력이에요. 이 역사를 끝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역사적인 한과 개인적인 한이 현실화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낮은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괜찮아요. 휴지는 여기 다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마치 그런 걸 느끼는데 영화 엣지 오브 투마로우에서처럼 이게 이제 제 그림의 그 배경 지식이 평행 우주론이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평행 우주를 이해해야만 이게 이해가 갈 텐데 이번 제 삶에서 문화예술의 힘으로 이 역사를 완전히 청산하고 한국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느낌이 계속 오는 거죠. 그 느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서 이제 그 고대서 공부하기를 좋아했고 뭐 그것이 우리 그 가족의 일제시대 뭐 6.25 월남전 광주 민주화 운동까지 연결이 되네요.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우리 작은아버지가 시민군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한국 근대사 일제시대 이후에 광주 민중항쟁까지는 우리 집안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게 전부 연관이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긴데 거의 대하 드라마인데 예, 나갈 수는 없고 뭐 근데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 역사를 그리고 우리나라를 한 방에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근데 예전에는 그 생각하고 제 그림이 연관되질 않았어요.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제 그림의 그 주제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문명사적인 주제거든요. 왜냐면 그림의 스토리하고 콘텐츠가 커요. 담고 있는 게 힘이 이게 양자물리학 평행우주론을 다룬 그림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그림 주문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꿈꿨던 이 어떤 그걸 흔히 뭐 질곡의 역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내 그림을 수단으로 해서 도구로 해서 이 역사를 한 방에 정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제가 회사 차리고 이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하루에 1억씩 주문이 되고 있어요, 그림이. 하루에 1억씩. 뭐 이런 기적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래서 이 과거에 이 시나리오들이 근데 저희 염원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염원이 있었고 이것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계획들이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잠깐 진행 발언 해도 될까요? 네, 신영훈 선생님이 지금 오고 계시고 인터뷰 시간은 정해져 있을 것 같고 이 지역에서 언론을 대표하시는 분이 이렇게 자흥의 연구를 고향을 지시고 있는 고려대 작가를 만나러 오시는 거는 막 고향 이 전문적인 미술과 관련된 이야기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 자흥과 관련된 어떤 큰 첫 번째로 자흥과 관련된 일을 하시겠다고 한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마 지역 신문에 나오거나 또 이런 분들이 지역에 또 알려진다면 고향 분들도 또 지역에 있는 예술가 분들이 고리들 작가를 또 알게 되고 또 분발하고 더 잘 기반도 또 많이 닦아줄 수도 있고 아마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좀더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자원과 관련돼서 희망적인 예, 이야기라든지 예. 계획이라든지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제가 이제 않을까. 장흥의 추억이 이제 안양면에서 안양면 장수리에서 이제 장흥시장을 어머니랑 같이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어렸을 때. 서울 갈 때도 이제 장흥 터미널로 가야 되고. 그러면 꼭 왼쪽에 억불산, 오른쪽에 사자산을 지나가요. 맞아요. 안양 지나서 이렇게 회진에서 이렇게 와서 장흥 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정남진에서 장흥 가는 아마 메인 도로가 사자산하고 억불산 사이를 지나갈 것 같아요. 지금도 저기 관산면에서 장흥읍 가다 보면은 그 길로 지나가는 것 같던데 제 느낌에 아직 또 새로운 길이 생겼나요? 새로 자울제 터널이 생겼어요. 터널, 네. 그치. 그 전에 9길로는 그 안양으로 가요. 네, 9길 새 길이 새 길 제가 안 가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새 길이 뚫리기 전에는 항상 장흥 남쪽에서 장흥읍을 가려면은 왼쪽에 억불산, 오른쪽에 사자산을 지나가야 돼요. 네, 항상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장흥하고 이게 이제 항상 억불산하고 사자산이 어떤 제 화두예요. 화두인데 억불이라는 거는 일억명의 부처거든요. 그렇게 한자는 제가 아직 안 해봤는데 아마 억불이 일억명의 부처일 거예요. 억불. 일억명의 부처인데 일억명의 부처라. 일억명의 부처가 뭘 의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거를 바라보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설화에서 나오는 며느리바이가 있고요. 또 한승호 선생님이 그거를 민중을 뜻하는 억불이라는 표현도 좀 하셨고요. 네, 그죠. 또 다양한 해석도 있을 수 있죠. 저는 억불을 이렇게 보는 거죠. 1억 명의 부처가 지구상에 있다면 지구는 이미 유토피아가 돼 있는 거예요. 억불사는 사실 유토피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두 명의 부처만으로 착해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지구상에 1억 명의 부처가 있어. 유토피아죠. 미륵세상. 네, 미륵세상이죠. 그게 억불산의 의미라고 봐요. 또 하나. 그럼 사자산은 뭐냐? 사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왕의 사자나 뭐 이렇게 신의 사자도 있지만 사실 사자산은 제가 그게 동물 사자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형태가 동물 모양이에요. 네, 맞아요. 용기를 의미하는 거죠. 사자산은 용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불산과 사자산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유토피아를 향한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억불산과 사자산이 저한테 주는 메시지죠. 어려서부터 계속 봐왔던 산이에요. 이런 얘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또 그 자학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뭐 그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아까 구체적인 게 없다 하더라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지명에 흥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그게 이제 호모 루덴스라고 생각을 해요. 고흥도 있고 장흥도 있고 또 흥이 들어가는 데가 생각 뭐 있죠? 함흥도 있고 함흥 그렇지. 아무튼 흥겨울 흥자인가 그래요. 흥할 흥인데 그게 흥이 난다에 신난다는 의미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장흥이라는 건 이제 뭐 영원히 신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연구할 길장이니까 오래 흥한다 또는 뭐 오래 신난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래서 그 억불산이 유토피아를 의미하듯이 그 장흥은 특별히 유토피아 중에서도 문화적으로
신나는 유토피아, 뭔가 즐길 거리가 많은 동네, 그런 땅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제가 장흥이랑 함께 제 고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면은 장흥을 신나는 땅으로 만들고 싶다 정도. 그거죠. 좋습니다. 아주. 야, 잘하네. 나는 예. 이제 우리 신 대표가 얘기를 해서 네. 갑시다. 딱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바로 결정했어요. 우리 또 문화원 있지만은 시민사회도 문화단체가 어떤 광고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네. 전부 무료에 다 해줘. 네. 다 해주세요. 이제 신나는 장흥을 만들자. 나도 이제 장흥이 나는 이제 우리 고화가만큼 큰 꿈은 없지만 생각도 못 해봤지만 문화예술로서의 장흥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나도 20년 동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장흥이라는 지역이 이제 옛날 또 여러 가지로 비슷한 얘기들 하니까 정감록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정감독 좋아요. 십승지 좋아요. 정감록 나 그런 거 좋아해. 백감록, 고감록. 정감독 좋아해. 자, 봐봐. 정감록 비결에 네. 내가 6살, 5살 때 들은 얘기인데 네. 소당회를 다닌다고 해. 네. 서당에서. 이런 서당에서. 할아버지가 네.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안 잊어버려. 장흥에 철마가 달릴 때, 철마가 달릴 때. 그러니까 나는 그때는 철마가 뭐인지 알 수도 없지. 그래, 절도. 예? 세계적인 인물이 탄생한다고 그랬어. 근데 그게 뭐냐? 며칠 안 남았으니까. 철마가 기차야, 기차. 기차죠. 예? 지금 공사 중이지. 기차길 곧 있습니다. 곧 개통이 개통해요. 돼요. 내년인가? 그래서 나는 이제 장흥에 기찻길이 없었구나. 없었어요. 어디랑 연결되는 거예요? 보성하고 광주가 있는 이제 부산하고 보성으로 해서 아주- 목포까지. 목포. 강진 거리. 경전선이네. 예, 일종의 오케이. 화순에서 빠져가지고 너 빠져가지고- 보성에서 빠져. 일종의 보성으로 가죠. 보성에서 빠진다고 우리가. 네, 그렇죠. 우리 여기서. 경전선. 경전선의 연장이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듣던 중 반가운 소리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요? 지금 장흥에 철마가 진행 다닐 때 철마가 다니면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나 처음 들었어요. 백태표님한테 처음 들었네. 다른데 어려서부터 들었으니까 지금도 우리 한학으로는 깜짝 용산 놀랐어요. 이거. 처음 한학으로는 들었어. 용산 상금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제일 상금. 한학으로는 지금도 소당이 있고 한학으로는 장흥에서 그래도 어떤 간다는 건데 거기서 이제 그때 훈장 선생님들이 해줬던 얘기구나. 진짜 과연 어느 때 어떤 인물이 진짜 세계적인 인물이 태어날라는가? 그렇죠. 뭐 재벌이 태어날라는가? 예? 뭐 임종석이가 대통령이 되려는가? 그래서 남북동에 시켜가지고 뭐 할까? 대통령이 세계적인 인물은 아니죠. 저볼 때는 한때 아니, 뭐, 꿈을 가져왔는데 힘도 없는데. 지금 김여정한테도 꼼짝 못하는 게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인데. 근데 그렇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술가 분들 앞에서 내가 이제 신문 기자라고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생명 있는 문화예술. 그럼요. 문화예술. 그래서 장흥에서도 이걸 살려내지 않으면은 그렇죠. 나는 20년 전부터 농촌의 미래는 그 지역의 문화예술을 살려내지 않으면은 소멸도시 된다라고 나는 20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기대를 부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지만 문화예술로서의 장흥의 새로운 발전 또 이런 것도 이제 인터뷰 중에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러면 그 정감록이 이루어지는 걸로 하죠. 문화예술 쪽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는 걸로. 오늘 그냥 결론 내리고. 그냥 뭐 그러면 내가 세계적인 인물 되면 거니까. 확신의 근거. 그런 얘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부터 철마가 지금 공사 중이고. 공사 중. 한 3년 있으면 개통할 거예요. 3년 후에 또.
시간이 딱 맞네. 진짜. 제가 세계 미술시장에 진출을 지금 확실하게 딱 한 3년 후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딱 맞네. 우리 고 화가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뭐 우리 자흥신문의 힘은 미약하지만 그래도 전국의 향후들 그래도 돈도 가지고 있고 뭐 또 대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면 자흥에 이런 화가가 있는가? 이런 인물이 태어났어? 네. 나도 이제 반가워가지고 야, 이 고귀 한 분을 만나러 가는데 취재가 목적이 아니다. 근데 진짜 귀한 호도도 다 알지만 자흥에서 깜짝 놀랐어. 아까 열으려면 열어보면서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다 생각이 많으실 분이니까 그림은 그리시고 저녁에 딱 누워서 말이지. 이제 침대에 들어놓았을 때 또 구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상. 이럴 때 살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굴리면서 가만히 있어서 구상하는 것보다 나도 글이 생각이 안 나고 이거 살살 굴려요. 이렇게. 그러면서 생각하면은 역시 저도 어느덧 호두를 굴릴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아니 저녁에 한번 굴려볼까? 가져봐봐. 진짜 귀한 호두야 저거. 이거 원래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면 되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귀에 거슬렸어. 부동산에 아니 가거나 짜그락 소리 나면 안 돼. 어디 가면은 막 이게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음이야 이거? 그러면서 어렸을 때 꼰대 소리지. 근데 제가 이 호두를 굴려야만 하는 나이가 된 건가? 아니. 혈액순환에 좋고 치매 예방에 좋고. 저녁에 이제 작품 구상할 때 네네네. 꼭 안 굴리더라도 이렇게 살살 하면 기압이 되거든. 그럼 말투 신경이 좋아져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니스치란 것 같아요. 그죠? 예? 뭔가 아. 보존절이란 것 같아요. 노. 일부러 예. 우리 고작가 주려고 이제 얘기 그때부터 계속 내가 그러면 이게 자연물이에요? 그러면 자연? 자연. 손대로 빛을 내는 거니까. 자연상이야? 자연 상태야? 이제 이걸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상태로 변한다고. 그래갖고 한 3년 지나고 10년 있으면 이게 빨개져. 이게 왜냐면 우리 몸에서 나온 기름인 거지. 그렇지. 몸에서 나온 밝아지고 빨개져요. 기름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신기해. 색깔이 이제 지금 반짝반짝해지면서 밝아지면서 아하. 요 상태가 조금 더 좋아지면 이제 요 상태로 가. 나는 더 오래. 이제 우리 저보세요. 화가 드리려고 찍어야지. 내가 이렇게 막 이거. 아이고. 처음에 주면은 희귀해갖고 보기도 싫어. 그래서 내가 집에서 굴렸다고 그래갖고 일부러 지를 내갖고 온 거예요. 조금. 등성이가 이제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짜고 차일수록 이제 가격이 이렇게 껑충껑충 뛰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복덕방에서 듣던 소리. 어렸을 어렸을 때 복덕방에서 많이 듣던 소리. 원래 소리 내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수구나. 그렇지. 소리 내는 사람 하수구나. 하수 많이 하수. 이거를 하수한테 굴리는데 배워가지고 소리를 안 내고 반 바퀴 굴리고 한 번 쥐고. 그래서 잘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잠깐만 찍어야 돼. 자, 호두 굴리는 법. 자, 촬영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한 번, 또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소리를 안 내게 되면 근육도 발달이 되고. 원래 소리 안 내는 하수한테 하수만 봤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꼰대지. 꼰대 하여튼. 꼰대들은 좀 하수야. 자연산. 하수한테 있어. 호두는 원래 나 소리를 내야 되는 줄 알았어. 아니 자연산. 소리 안 내는 거예요. 완전 하수였구나. 옛날에 중국에서 왕이 저놈 죽여하려면은 왕을 표시였구나. 움직이 평상시에도 가지고 있거든. 화를 내는 거지. 표시네. 저희를 끌어왔을 때 저거 청와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가 있어요.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네. 문 대통령도 갖고 가셨어요. 받으셨어요. 이게 지금 현재 문 대통령님한테 선물된 그 호두 브랜드입니다. 자은산. 소리 내면 하수야. 소리 내는 거 하세요. 이제 다음 질문으로 가시죠. 잠시 쉬어가는 타임. 근데 그 정 감독 진짜 감동적이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말씀 듣고. 예. 정 감독이 있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장흥만의 구전설화예요? 정 감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훈장님한테 말씀을 처음 들으신 거예요? 장흥에서 그 인물이 나온다라는.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철마가 달릴 때. 철마. 그래 3년 후에 개통된. 철마가 달릴 때. 그 이제 그 우리가 정 감독 비교를 할 때 피란 지지는 팔금산이라 그러면 또 나왔네. 해주세요. 너무 재밌어. 정 감독 재밌어. 팔금산이면 피란 지지가 팔금산인지 누가 알았겠냐고. 말대로. 8개의 금산. 근데 여기다 팔자를 붙이면 부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정 감독이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수가 이제 80호라. 그리고 이제 뭐 먹포라 뭐 그런 말이 있고. 피난처가. 그래서 팔자하고 열십자가 붙은 게 목자 아니에요. 나무 그렇죠. 목자. 예. 그래갖고 이제 나는 이제 어려서부터 구학문을 조금 배우긴 배웠는데 다 잊어먹고 그 얘기만은 안 잊어먹어. 장흥이 철마. 나는 그때 철마가 뭔지 알고 그게 진짜. 정 감독은 그렇게 표현을 한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몰랐겠지만 조선시대의 기차를 어떻게 표현하냐고 철마라고 했던 거죠. 철마.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중에서 그렇지, 그런 거지. 노스트라다무스가 원포 핵무기를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어떻게 표현했지? 매우 큰 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매우 큰 나무. 왜? 모양밖에 못 보는 거야. 그렇지,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본 거야. 원폭이 딱 터졌는데 이게 줄기가 쭉 올라가고 위에 버섯구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엄청 큰 거. 그러니까 엄청 큰 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왜? 그 예언가들은 뭐냐면 그걸 화면으로 보거든요. 미래를. 그걸 이제 사진처럼 봐. 그러니까 그 핵폭탄의 원리를 모르잖아. 모르니까 큰 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가 큰 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대부분 핵무기와 관련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철마라고 표현한 게 뭐냐? 뭔가 철로 생긴, 왜냐면 철바퀴라는 것은 조선시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사고가 정 감독이 누가 했죠? 남사고는 아니고 원래 전래되어 온 거죠. 그렇죠. 정 감독 쳐봐봐. 정 감독이 굉장히 오래된 건데. 그래서 그 당시에 누군가가 미래를 봤다면은 그 철로 된 철바퀴는 뭐 고려시대 때도 있었으니까 철로 된 마차라고 봤을 거야.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었고. 그러니까 철마라고 해요. 새로 만들어진 말이다.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죠. 말 맞자. 네, 왜냐면 막 뒤에 있는 걸 끄니까 얘가. 옛날엔 말이 앞에서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철로 된 놈이 뭔가를 끌고 가니까 그걸 철마라고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언서로 이본이 많다. 이본이 많다. 조선시대 초기에 나왔을 거예요. 아니 고려시대 나왔나요? 이건 누가 썼다는 것은 아마 모를 거예요. 없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마 저자가 불명할 거예요. 저자의 저자나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확실한 것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여말 선초일 수도 있어요. 조선시대 이래 금서에 속하였으며 민간에 은밀히 전승되어 왔다. 근데 그 정 감독에 지금 장흥의 왕비터가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다. 아 그래요? 왕비 탄생 지지가. 왕비. 그래요? 장흥에서는 이제 공해태후가 탄생했잖아요. 그런데 왕비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왕비터. 우리 각시가 유닛을 나올 때 태몽이 그거였어. 너무 나가는데. 아니, 생각이 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왕비? 이제 그 대부분 화가나 이제 이런 분들이 소설가 이런 분들이 고향에다가 그 미술관이라든지 문학관이라든지 또 그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또 자기 고향 때문에 뭐 그것들을 맥주 한잔 하세요. 이게 낫겠다. 이게 끝났구나. 있어요. 이거는 죄송해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이제 그런 꿈도 좀
제일 기감이 가는 말은 문화산업으로의 자원 신세대. 예. 그것이 참 많다구나. 진짜 와닿는 말이고. 예. 우리 신홍우 씨도 다음에 가게 되면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우리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군수님하고 같이 우리 지역 발전의 그림을 그리러 한번 해외 가려고 그러다가 올해 코로나 4월달에 때문에 못 갔어. 못 갔어. 그래서 한번 같이 가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앞으로의 자원이 살아나가려면 문화산업으로의 발전을 꾀야지. 농경사회 아까 뭐 4차 산업, 6차 산업 하는데 관광객 와야 자원이 4차 산업도 되고 6차 산업도 되는데 예. 어쨌든지 간에 1차 산업에서 생산 민환 가공에서 씨 지금 그 MIT 미디어랩 원장 일본 사람 그걸로 검색 안 되죠? 제가 이렇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라고 이제 인식을 한다면 보통 예술가들이 자기 고향의 문학관하고 미술관을 대부분 또 남기죠. 웬만하면은 그죠? 근데 제 꿈은 고향에다가 미술관을 남기는 게 아니라 고향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게 꿈이잖아요. 거기다 뭐 제 미술관 정도 남기는 거야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렇죠. 건데.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주식회사를 하나 설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 주식회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글로벌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꿈들을 이제 쭉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사람이 MIT 미디어랩 원장인지 모르겠는데 일본인이 존 마에다구나. 존 마에다가 남긴 말이 있어요. 다음 세대의 스티브 잡스는 예술가와 디자이너 중에서 탄생할 것이다. 그 말을 했어요. 존 마에다가. 다음 세대의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빌 게이츠 세대의 스티브 잡스는 공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한번 혁명을 했죠. 스마트폰을 만들었죠. 근데 존 마에다가 그랬어요. MIT 미디어랩에서. 이 다음 스티브 잡스는 예술 전공자 중에서 나올 것이다. 디자인이나 예술 전공자 중에서 이 다음 스티브 잡스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명언을 본 순간 제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 예술 전공했으니까. 유현준은 자문위원으로 해야 돼. 디자인에서. 건축, 설계. 그러니까 보통 미술대학 나온 사람들이 자기가 스티브 잡스만큼의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렇게 될 거라는 예측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와요. 제가 다양한 사실 제가 특허 발명 컨설팅도 했었고 특히 이공계 쪽 발명, 과학, 그다음에 과학사,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그쪽에 책도 많이 봤고 저만의 통찰을 갖고 있어요.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책을 3권이나 썼잖아요. 제 개인 저서 중에. 그래서 왜 존 마에다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라는 것을 그때는 약간 직감적으로 느꼈고 지금은 직감적인 게 아니라 시나리오로 느껴지고 있어요. 시나리오. 그게 블록체인 인공지능하고 함께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있기 전에는 뭐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시대거든요. 근데 인공지능하고 블록체인이 오는 순간 공대생들이 할 일이 사라져버려요. 보안 문제가 사라져버려. 그럼 그때 새로운 문명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완벽하게 상상력으로 넘어가 버려요. 상상력하고 스토리텔링 능력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다음 세대 스티브 잡스는 디자이너 출신보다는 사실은 화가 출신에서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요. 제가 그 사람 되는 거죠. 우리 회사가 이제 다음 주에 출범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 시저에게는 아그리빠가 있었듯이 그래서 화가를 뒷받침해주는 디자이너. 디자이너 기술자 다 있어야죠. 그렇죠. 왜냐면 엔지니어도 있어야 되고. 왜냐면 아직 인공지능이 그 보편 인공지능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편 인공지능, 일반 인공지능 또는 범용 인공지능 세 가지 이름이 세 가지나 되는데 그게 AGI예요. AGI. 그러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예요. AGI. AI에서 제너럴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인간이 되는 거야.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되는 건데 인간보다 IQ가 거의 10,000배에서 조배까지 뛰어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IQ를 몇 조배 능가하는 일반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AGI예요. 영화 프로메테우스의 그 전형이 나오지. 네. 걔가 나오거든요. 데이비드라고. 그런데 제가 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AGI가 나오게 되면은 AGI는 질문을 창안해내는 존재가 아니라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에요. 답하는 존재예요.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모든 답을 알고 있지만 적절한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답을 안 해줘요. 그게 AGI예요. 마치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고 샴페인을 못 마시는 거하고 똑같아. 그렇지. 감정이 없어. 그 욕구가 없어. 그래서 상상력이 이기는 거예요. 미래에는. 상상력을 가장 폭넓게 키워놓은 사람이 차세대의 지구의 문명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AGI와 함께. 그리고 AGI는 AGI가 되는 순간 독점이 불가능해요. AGI는 전 지구 전체가 AGI가 돼버려요. 그걸 가이아라고 해요. 가이아. AGI가 블록체인과 만물 인터넷을 통해서 지구 전체를 정복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지구 전체를 인프라로 만들어버려요. 지탱하는 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대지의 여신이지 가이아. 대지의 여신이 되는 거야. 자, 그 시대 이후에는 질문을 먼저 던진 놈이 이기는 거야. 왜? 무조건 답을 해주니까 AGI는. 어떻게 질문하는 어떻게 질문하는 애가 권력이 돼요. 제가 이걸 제 책에다 썼어요. 이미. 몇 년 전에. 질문이 권력이 된다. 네, 강의도. 이 강의를 한 지가 벌써 5년이 넘어요. 질문이 권력이 된다. 유튜브에 올라간 지가 5년이 넘어. 이 얘기를 한 지가. 네. 지혜의 원천은 질문이거든요. 사실. 질문이 권력이 된다. 그리고 질문이 권력이 될 뿐만 아니라 질문이 돈이 돼요. 미래 사회는. 그러니까 미래 스티브 잡스는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질문은 상상력이 필요해요. 질문을. 시나리오가 저는 잡혀 있습니다.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있어요. AGI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그러면 빨리 AGI가 나와라.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인터뷰는 밥을 먹으면서. 오케이 좋아요. 마지막 고향 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장흥. 예, 장흥 참 좋은 땅이고요. 조금 답변을 이사 가실 필요 없고요.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네네네. 좀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네, 얘기해 보세요. 조금 더 이렇게 좀 붙이게 장흥에 대해서. 오케이. 그때 장흥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청준, 한승원, 송기수, 뭐 이승우, 그 외 120명 이상의 등단한 작가들이 많이 있고. 저랑 동갑내비 한강. 네, 한강. 동갑이에요. 네, 네, 한강. 한승원 선생님의 따님이시고. 네. 그 외에도 이제 국악에도 그 유영애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도 많이 계시고 미술도 아까 김선도 하들도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많이 박진아 선배도 계시고 출신. 박진아. 네, 그리고 그래도 많이 있어요. 네, 많은 예술가. 이종만. 아니 저는 많은 예술가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분들 있다고 참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
사실 박지라 선생이나 김선두 선생 그 세대의 불행이 뭐냐면 군사독재 시절에 청소년기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압을 경험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굉장히 예술적인 감수성이 뛰어난데 그래서 5.18이라던가 이런 거를 겪게 되면은 되게 감수성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주게 돼요. 10대에. 그래서 그 세대의 화가들이 1960년대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1960년대생 화가들이 10대에 느껴야 했던 이 한국의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요. 상당히 그 상처를 주기에 충분하거든요. 예술가들의 영혼에. 그러면 그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예술은 상상력을 펼치는 예술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예술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상처를 입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술가 중에서 한강도 마침 1970년생인데 1960년대생 예술가와 70년대생 예술가의 차이점이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5.18 때 그 당시에 10살이었는데 물론 대학교 가서 체류톤도 마셔보긴 했어요. 그 낀세 딱 전환점이었지. 낀세대? 이게 김영삼이 나올 무렵에 제가 대학생이었으니까 90년대 초반. 예. 그 노태우 이후에 노태우 때까지를 이제 군사 독재라고 본다면 김영삼 때가 이제 제가 이제 초창기에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는 서울역 가서 데모도 하고 그랬죠. 체류톤도 마시고. 근데 상처를 많이 입지는 않았어. 약간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처를 입어버리면은요, 상처를 치유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근데 저는 직접적인 상처는 아닌데 상당히 사실 아버지가 월남전에서 전사하셨다는 것도 직접적인 상처가 아니라 역사책에서 보는 상처지. 이미 주어져 있던 역사적인 상처로 저한테 주어진 거죠. 5.18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접 겪은 게 아니라 역사적인 상처예요. 근데 역사적인 상처와 직접적인 상처의 그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상상력을 발휘할 때 차이가 나타나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우리 이전 세대의 예술가들하고 1970년대생 이후의 예술가들, 그 다음에 2000년대생 이후의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은 상상력하고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그 과도기에 있는 나이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60년대생, 70년대생, 80년대생이 있어요. 여기도 차이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 80년대생은 역사적인 아픔을 표현해내기에는 체감도가 떨어지는 거야. 형, 뭔 말인지 알겠죠? 알지. 감각이 없는 거야. 즉, 예를 들어서 저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월남전에 전사하셨고, 우리 삼촌이 5.18 때 시민군이었고, 되게 직접 들었잖아요. 이렇게. 직접 들었고, 그 다음에 대학교 다닐 때 갑자기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종이로 써내던 수강 신청이 인터넷 신청으로 바뀌고, 막 이런 어떤, 갑자기 스티브 잡스하고 빌 게이츠가 뜨는 걸 대학교 때 부러워하면서, 나도 벤처 사업가가 되고 싶다. 이 시기에 10대 후반하고 20대 초반을 보낸 거죠. 그래서 되게 뭐가 있냐면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감각하고 미래의 비전에 대한 비전이 딱 절충되어 있는 교집합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그게 1970년대 초반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를 부르는 걸 X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X세대라고 그러냐면 껴있어. 껴있어서 X세대예요. 낀 세대야. 이게 인터넷 이전과 이후 세대의 중간에 껴있거든. 인터넷 이전과 이후의 세상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지금 스마트폰 다 인터넷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장흥에 대단한 예술가들이 많다. 그분들을 감안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거를 밑밥으로 까는 겁니다. 장흥에서 위대한 예술가가 나온다면 1970년대생입니다. 80년대생도 안 돼요. 저 72년생입니다. 아, 그렇지. 웃겼습니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제가 이제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 사례를 연구해봤어요. 연구해봤는데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가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1955년생이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1955년생이 저랑 15년 차이 나잖아요. 1970년생이 한국에서 맞닥뜨렸던 상황이랑 되게 비슷했던 거야. 10대 후반하고 20대 초반. 걔네들은 그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는 뭐를 경험했냐면은 컴퓨터를 경험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55년 아니지. 아무튼 80년대 초쯤 55년생이 15살이면 15살이면 몇 년이죠? 70년. 70년이죠. 15살에서 20대 초반까지 미국에서 뭘 경험했냐면 컴퓨터의 발달을 경험해요. 근데 그 컴퓨터 발달이 굉장히 이슈화가 된 거죠. 이슈화가 된 데다가 막 달나라 가고 굉장히 그 신기술을 이 친구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게 미국의 195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시대죠. 네, 슈퍼컴퓨터 시대. 그게 나온 거를 얘네들이 언론에서 접하고 우리도 PC를 만들 수 없을까 막 이런 어떤 꿈을 꿨던 세대였던 거죠. 그 상상은 있었지. PC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용어는 없었지만 그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그쪽에 IT 쪽에 책을 읽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은 자기 과거의 경험 다 좋아요. 그다음에 머리도 좋아야 되고 뭐 집안도 좋아요. 뭐 스티브 잡스는 집안이 안 좋았지만 다 좋아야 되는데 뭘 경험해야만 혁명가가 탄생을 하냐면 급격한 변화를 경험을 해야 돼요. 급격한 변화, 어떤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혁명가가 될 수 없어요. 격동. 항상 격동의 시대에 그 사람이 난세 영웅이 나온다는 것처럼 저번에 칼 폴라니 같은 경우에도 형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칼 폴라니 같은 그 혁명적인 사상가 어떻게 나왔어요? 너무 격동적이었어. 막. 너무 격동적이었어. 30년 만에 막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막 그렇지. 어마어마했거든. 5년마다 아주 엄청난 일이 세계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막. 그래서 계속 망명을 해야 됐고. 막 나라를 이동하면서 살아야지만 생존이 가능했구나. 그 시대에 칼 마르크스라든가 칼 폴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격동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그럼 과연 그 사람이 어떤 격동을 경험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지. 그 사람이 어떤 격동을 경험했느냐는 것이죠. 경험한 것. 네. 뭘 경험했느냐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초반생들이 과연 뭘 경험했을까요? 독재 몰라. 독재 잔재는 남아있지만. 이제 집에서 나는 그리고 갑자기 월드 와이드 웹이 생긴 거야. 그렇지. 월드 와이드 웹으로 활용하면서 대학을 졸업을 했어. 대학을 들어갈 때는 월드 와이드 웹이 없었어. 입학할 때. 근데 졸업할 때는 인터넷이 다 퍼져버린 거야. 89년도. 갑자기. 그랬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랬잖아요. 나 군대 갔다 왔으니까 좀 비슷한 거지 상황이. 무슨 얘기냐면 대학교 입학할 때 인터넷이 없었다니까. 없었지. 대학에 졸업할 때는 온 세계가 인터넷이 돼 있었다니까. 대학 들어갈 때 엄청난 격동이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느라고 이걸 왜 배워야 되지? 왜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알아고 왜 인간이 컴퓨터 언어를 배워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 스티브 잡스가 그거 윈도우 나왔을 때 얼마나 감동했는데. 그렇지. 아이콘.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때 570만 원 주고 맥킨토시 컴퓨터를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570만 원. 야, 뭔 돈으로 샀는데 그걸? 그 중앙비엔날레 대상 2천만 원 받아가지고 여기다 600만 원 투자했대. 그때 96년이잖아요. 네, 96년. 아시는구나. 네, 제가 대학교 가다 와서 2학년에 입학을 했을 때 그 작품을 제가 봤어요. 네, 대상. 미술대상. 재밌는 게 그때 성장하려면 공모전에 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지금은 안 하는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 PC가 도입됐을 때 PC 한 대가 자동차 한 대 값이었어. 당연하죠. 그 다음에 노트북이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을 때 노트북 한 대가 자동차 값이었어. 차값이었지. 차랑 똑같아서 가격이.
정말 신기하더라고. 그거 보면은. 내가 PC가 570만 원 주고 샀다니까 1996년에 570만 원. 맥. 7600이었어요. 맥 7600. 최신이. 그 당시에 가장 최신으로 샀어. 맥킨토시. 지금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쓰는 컴퓨터를 옛날 진공관식으로 하게 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크기로도 모자라. 근데 지금 뭐 이런 얘기가 인터뷰상에서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공모전이라는 게 학벌 위주와 심사위원들의 그런 농간. 걸로 인해서 많은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지금이야 뭐 지금도 사실 뭐 그게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공모전을 많이 하지는 않고 아직 뭐 그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니까. 자, 근데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장흥 부분에서 장흥에서는 정말 위대한 예술가가 나온다면 그 세대적인 한계가 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공모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2학년 2학기 복학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면 학부생이잖아요. 자, 학부생이 대상을 받았어요. 학부생이 대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자고요. 대학원생도 대상을 잘 안 주던 시대예요. 근데 대학교 2학년 휴학생이 대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심사위원들이 저를 상을 주고 싶었을까요? 안 주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안 주고 싶었겠죠. 머리가 아프네요. 그 순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무기명 투표로 받았어요. 시스템이 그래도 투명했고. 무기명 투표로. 아니었으면 못 받았어. 못 받았어요. 연줄도 없는데. 네. 아, 연줄은 있었어요. 있었어요? 연줄이 있었는데 당시에 서울대 출신이 홍대 출신보다 좀 더 많았어요. 심사위원 중에서.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작품을 받은 누구, 제자 누구, 그림 다 아니까. 알 수 있어. 아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걸 가지고 막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출신 심사위원들이 저를 보호했다라는 것이죠. 대학교 2학년인데. 그러면은 제 작품이 어땠길래 보호를 했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20대 그 작품이 얼마나 좋았으면 초중반인데 얼마나 좋았으면 그냥 대상 주자 라고 결정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그때 내가 뭐 30대 40대가 아니거든요. 대학교 2학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반증하는 게 뭐냐면 작품이 그만큼 좋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가능했어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학벌이니 뭐니 이걸 생각하기 전에. 물론 학벌도 작용을 했지. 부장하지 않는다고 저는 얘기했잖아요. 작용을 했지만 대상을 주기에는 굉장한 무리수가 있었고 그때 저를 대상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있었어요. 그 노력은 뭐냐면 방어여서 방어. 공격에 대한 방어였어요. 얘를 대상 주면 안 된다는 공격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도 이 작품이 줄만하니까 주자. 이 방어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요. 그때 그 상황이. 수상을 하고 난 다음에 공격을 많이 받았겠네요. 계속 받았죠. 하지만 제가 계속 들었던 건 뭐냐면은 작품이 대상 받을만 하다는 얘기였어요. 그 이후에. 제가 몇 년 후에 그 호암 삼성 거기 호암에서 중앙미술대전 대상 작품 그 리뷰가 있었어요. 한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제가 다시 찾아갔어요. 물론 제가 제 작품을 보는 게 객관적일 수는 없어요. 역대 1980년대부터 대상 받은 작품이 다 걸려 있었어요. 제 것이 제일 좋더라고요. 제 그림이 제일 좋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게 대상 받았어? 이런 게 1985년에 대상 받았어? 이런 게 대상 받았어? 다 이래. 제가 5년 후에 봤는데 제 그림이 제일 좋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를 한 거예요. 그 선생님, 그 심사위원들이. 그래도 대상을 주자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대놓고 까지는 못할 것이고 뒤에서 괴롭히거나 까거나 하는 건 못 느꼈어요? 그랬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정작 서울대 미대 동료들이 더 까고 더 질투하고 그렇죠. 더 해코지하고 더 왕따시키고 정말 맥주병을 맞을 뻔했고 생맥주 여기 붙는 사람 알 수 없는 비난 작은 실수 100배 뻥튀기해서 소문내기 이런 거 다 경험해봤어요. 맷집을 키웠구만 거기서. 학교 졸업하기 전에 맷집. 다 경험해봤어. 맷집. 근데 사실 그 오해라는 게 생기는데 오해의 힘도 상당히 커요. 근데 오해의 힘이 초창기에 커요. 처음에 이게 터질 때. 근데 예를 들어서 진실이 딱 있어. 근데 진실을 가지고 딱 인터뷰를 하잖아요. 사라져버려. 묻혀버리지. 묻혀버려. 언제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오해가 사라져요. 진실을 가지고 인터뷰를 해야 돼. 그 괴상군수 그 사람처럼 인터뷰를 거짓말로 하면 안 돼. 큰일 나지. 예, 그럼 큰일 나는 거야. 이제 그 엎친 데 덮친 격이야. 완전 맛이 가는 거지. 인터뷰를 진실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는 다 사라지죠. 그때 우리 자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인사 짧게 해주라고 했는데 너무 네, 여기서 장흥에 훌륭한 예술가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 의도가 이 질문의 의도가 뭔가 내가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흥에서 인물이 난다면 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반증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세대 얘기까지 나오고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세계적인 큰 인물 오늘 정하네 이제. 제가 한번 장흥을 그 신나는 유토피아. 그러니까 유토피아의 종류는 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봐요. 신나게 즐기는 유토피아가 있을 수 있고, 신나게 연구하는 유토피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신나게 운동하는 유토피아가 있을 수도 있고, 신나게 글 쓰는, 신나게 농사 짓는 유토피아가 있을 수도 있죠. 있는데 장흥만큼은 정말 신나게 노는 유토피아로 만들자라는 것이죠. 놀이동산도 만들고 문화예술도 즐기고, 그래서 선시티처럼 미국의 그 은퇴자들의 도시 선시티처럼 동아리 활동으로 여생을 보내는, 그래서 장흥에 가야만 신나게 죽을 수 있어. 이걸 브랜드화 시키는 거야. 미소 지으면서 죽을 수 있어, 장흥에서는. 그래서 물축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신나게 놀라고. 어디? 장흥에는 물축제가 있거든요. 물축제. 신나게 놀고. 그래서 신나게 놀다가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게 죽는 마을, 그게 장흥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놀다가 죽어. 과로로. 아니 뭐라 그래야지 이거를. 무릉도원이지 뭐. 놀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가. 그냥. 그만큼 의료가 좀 발달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죠. 의료하고 문화. 의료와 문화의 굉장한 한번 군으로 만들어보자. 장흥군을. 거기에 제가 여력이 되는 한 전폭적인 이렇게 샘플링이죠. 샘플링. 그러니까 사례를 만들어보고 싶다. 전 세계에서 배울 만한 어떤 하나의 유토피아의 모델로 장흥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이죠. 이게 장흥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결론은 나왔는데 좀 돌아왔네요. 장흥과 호모 루덴스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동일한 일을 오늘 처음 알았네. 네, 호모 루덴스. 잠깐 즐기는 거는 유토피아가 아니죠. 계속 즐겨야죠. 그게 장흥이죠. 소확행이고 그거는. 나는 오늘 우리 보아가한테 호두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마가 달리는 세계적인 화가가 되라는 그 전설을 들려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는구나. 나와. 정말 감사해요. 나오니까 대표님 타이틀을 철마와 연관시켜서는 괜찮네. 완전히 정감록 버전으로. 군에서 또 아니 그게 아니라 연재로 나가야 될 것 같아. 예, 그렇죠. 그 연재가 그리고 또 나을 것 같아요. 또 힘들어.
연재가 근데 사실 우리 그 부모님 이야기도 재밌어. 상당히. 아니 근데 허락하면은 네네. 좋은 그림 같은 걸 홍보를 하고 싶으면은 요 정도 사이즈는 일면에다가 내가 할애를 해가지고 늘 다른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이름을 넣어줄 수는 있거든. 그림을 네, 그림. 아니 저작권 무조건 그 허용해야죠 다. 아니 전면. 예, 해서 해주면은 제가 폰으로 다 보내드릴게요. 예, 카톡으로. 카톡 보내줘요. 왜냐하면은 이메일이나 이메일로 예, 보내는 그 이제 뭐 이메일도 좋고 폰도 좋고 카카오톡도 좋고. 그림 한 10개 보낼게요. 네. 골라가지고 아니 연재할 때마다 이제 그림 깔고. 그래서 정말로 아이고 진짜 철마가 허걱거리고 한번 달리는 그런 좋은 세상에 왔으면 좋겠어. 진짜. 세상에. 왜냐면 그러고 보니까 장흥에 철도가 없었구나. 정말 대단하다. 지금 공사 중이야. 아직까지 철도가 없어. 구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옆에 고성원 있는데. 철도가 없는. 아니 뭐 강원도도 없는데 있긴 하겠지만은 그 평지에 철도가 없다라는 게 참 별로 생각을 못 해봤네. 지금까지 그 장흥을 정남진 철도가 없다는 게. 정남진 장흥 그거잖아. 네네네. 정남진 그 브랜드가 내 거였어. 먼저 하신 거예요? 특허. 군에다 신문에 먼저. 특허. 아. 특허품이었다니까 내가 특허 상표 등록 내놨다니까. 하셨구나. 정남진이 상표 등록이 안 될 텐데. 네. 일반 명사여가지고. 아니 일반 명사 없었어. 그런 말이 신조어기 때문에. 아 그래? 정동진, 그럼 가능하겠다. 중강진. 정동진이 나왔을 때 정남진을 특허 냈다면 가능하죠. 그렇지. 왜냐면 그 말이 가능하겠다. 없었거든. 말이 없었으니까 안 썼으니까. 그럼 가능하죠. 특허 내가지고. 아이 팔을 한 사람 잘나들고 말이지. 그거 공익적으로 내놔야지. 그런 건 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이 지금 가지고 있어. 네, 파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팔으라고 돈 가지고 흥정하는 사람이. 그런 거 파는 순간 매장돼요. 큰일 나. 절대 팔면 안 돼. 그냥 아무 가게나 막 쓰는 거야 이제. 예, 안 돼. 내가 이제 군에다 기증을 하면서 기증해야 돼. 상표 관리를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좀 해달라라고 기증했는데 기증만 받았지 내가 원한 대로 안 되더라고. 좀 압박을 가합시다. 아니 상표 관리도 자 무슨 얘기냐면은 소송이 있어요. 다시 나 특허권 나 반환 소송이 있어요. 나 그거 다시 가져오겠다. 얘네들 내가 이런 기대를 했는데 정남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니까 내가 특허법 반환 소송을 하고 그동안 활용을 못한 거에 대해서 손해보상을 청구하겠다고 장흥군에 소송을 걸어버려. 나 그 생각도 했어. 걸어버려. 그러면 긴장하거든. 그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잠시 이제 소송 취하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니, 소송 걸어. 만약에 화장장이 생기면 정남진 화장장 하면 상표값 떨어지잖아. 베리잖아. 그렇죠. 화장장도 뭐 하지 말아라 해야지.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 특허를 다 브레이크를 걸어놨단 말이야. 조금만 라면집 있다가 정남진 상표 붙여보면 안 되잖아. 그렇죠. 대표 상품이어야 그래서 되는데. 조례가 있어가지고 장흥군이 이 가게 정도면 정남진 브랜드를 사용해도 좋겠다 하는 데다가 소고기집이 됐든 횟집이 됐든 민박집이 됐든 그럼요.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그런 걸 해서 조금씩이라도 기금을 모아가지고 또 좋은 가게를 살려야 될 때가 있으면은 무이자로 리모델링해서 살려가지고 그 사람 보고 원금을 천천히 이렇게 벌어서 갚으라고 그래라. 그래갖고 지역을 이렇게 발전적으로 이렇게 아이고 얘 뭐 선진적으로 막 고개가 땅에 닿듯이 하더니 기증 딱 해주니까 나몰라라. 지금까지 그래갖고 아무나 막 붙여버려 이거. 사장돼 버려요. 아무나 막 붙여버려. 그래서 이걸 우리 스스로가 아주 귀한 고유 브랜드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인데도 버리고 있어서 제가요 유튜브에 간혹가다 얘기하거든요. 나는 정부랑 따로 사업하겠다 얘기를 자주 해요. 공무원한테 맡기는 순간 사장돼요. 맞아. 맡기는 순간 끝나요. 연구를 안 해. 미이라 돼버려. 모든 사업 아이템이 미이라가 돼버려. 그래서 저는 회사 차리면서 공익적인 사업을 할 건데 정부랑 따로 놀 거예요. 절대. 그리고 이제 땅 살 때 있잖아요. 그 땅 사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1차 산업 예술인 공동체를 만든다고 쳐봐요. 제 돈으로 살 거예요, 그 땅을. 그 위탁이라고 해가지고 땅 빌려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개판이 개판. 뭐냐면은 그래서 군수가 바뀔 때마다 개입을 해. 개입을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저렇게 하면 좋을 거야. 이게 정책이 계속 바뀌어. 그리고 은근히 압력이 들어와. 너 이렇게 안 따르면 너 위탁 사업 너 이 다음에 못 맡을 수도 있어. 이 압력 들어와. 자기 소신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돈 버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땅을 사서 내 계획대로 30년 동안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정부한테 땅 이렇게 빌려가지고 지자체한테 빌려가지고 하잖아요. 아주 음으로 양으로 압력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자기 자기 이름을 높여야 되잖아. 국회의원, 시의원, 막 군수 이런 사람들. 이게 개입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런 케이스를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사서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맡기면 안 돼요. 일어나서 네, 가시죠. 시작하시죠. 가시죠.